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목을 좀 따뜻하게 하면 요 뒤에 경추 부분 따뜻하게 하면 콧물 나오는 게 좀 덜해서 네, 오늘은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방송을 좀 찍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기사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다 기사를 따왔고요. 대학평가, 중앙일보에서 매년 대학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디였죠? 뭐 비즈니스 위기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미국 대학평가, 세계 대학평가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대학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고, 대학들도 나름대로 이제 교육 콘텐츠를 이제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 대학들은 또 어떻게 이 변화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변화 생존이라는 책도 올 초였죠. 김동원 소장님하고 김한재 박사님하고 같이 적었지만. 그 변화 생존이라는 그 타이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정했었는데요.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똑같은 변화인데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고 그 변화에 대응을 잘해서 또 부자가 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학은 어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변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이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서울대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연세대, 성대, 한양대, 고려대가 2등에서 5등이다. 건국대는 7위로 1994년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 가로 열고 이제 서울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서울 캠퍼스를 얘기를 하겠죠. 올해로 29년째를 맞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벌써 29년이나 됐군요. 국내 주요 대학 5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의학, 예체능 중에서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45개 대학이 종합평가 대상인데요. 그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은 종합평가에서 제외됐네요. 교수 연구, 교수 여건, 그리고 학생 교육, 그리고 평판도의 4개 부문 33개 지표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 뭔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교수의 연구 부분, 교육 여건, 학생 교육 평판도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총 33개 지표로 평가를 한 거네요. 점수가 이제 300점 만점이고요. 지금 종합평가 순위가 쭉 나오는데 서울대가 226점 이런 거 보니까 과거에 제가 있었을 때 이제 학력고사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학력고사가 그때 340점 만점이었던가? 그 체력장이 20점인가 몇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서울대 들어가려면 300점이 넘었어야 되는데 뭐 290점, 285점 이상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점수가 일단 종합평가 순위, 이거는 이제 수능 점수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평가 순위의 그 점수입니다. 300점 만점에 서울대가 226점,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223점으로 3점 차이네요. 그리고 3등이 고대가 아니고 성균관대 210점, 한양대가 207점, 고대가 202점, 5등으로 돼 있고 이화여대가 170.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제 좀 툭 떨어지네요. 그리고 건국대 서울 캠퍼스가 169점, 경희대가 168.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랑 저기 수원 캠퍼스 이렇게 뭐 따로 나누지는 않았네 보니까. 동국대가 서울 165점으로 9등이고 중앙대가 164. 그 밑에 서울시립대, 서강대, 아주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에리카, 저 위에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4등이고요. 에리카라고
한양대 캠퍼스가 또 어디 있죠? 한양대도 수원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에리카 캠퍼스가 153,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가 147, 인하대 145, 뭐 이런 쭉 선인데, 특징적인 게 이제 부산대가 140으로 20등이고요. 경북대가 139점으로 21등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부산대 경북대가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8, 9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산대 경북대가 이제 서강대급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제가 요즘 학부형들 만나보면 그렇게 지방대를 가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지방대 나와가지고 취직이 아무래도 잘 안 돼서 뭐 그런 건지 좀 아쉽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네.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대학들이 상위권에 올랐네요. 건국대가 2016년 이후 점차 순위가 올라서 지난해 11위에 이어 올해 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네요. 취업과 창업과 현장 실습 등 학생 교육 부문에서 강점을 나타냈고, 교수 연구 실적도 꾸준히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환 건국대 기획처장은 2031년 창학 100주년을 대비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학생 교육과 우수 교수진 양성에 힘써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발전 계획, 중간 점검과 결과 분석을 강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3위 성균관대는 취업의 양과 질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취업이 요즘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뭐 최고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전반적인 취업률이 주춤했지만 성균관대는 취업률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 취업률에서는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지 취업률, 1년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도 1등이었네요. 보통은 이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갈 데가 없어서 뭐 좀 안 좋은 데 갔다가 1년 만에 이제 옮기게 되면 유지 비율이 떨어지는데,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유지 취업률에서도 성대가 1등이고, 요즘 이제 성대에 그 삼성에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삼성으로의 취업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도 보니까 그 수원 캠퍼스를 뭐 따로 평가를 안 하고요. 보니까 성균관대 그냥 단일로 이렇게 3등을 했고요. 성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과가 전부 이제 수원으로 가 있어서 특별하게 그 캠퍼스 구분을 안 둔 것 같습니다. 동국대는 올해도 높은 학생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9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높은 학생 교육 성과. 특히 올해는 현장 실습의 질적 평가를 강화했는데, 동국대는 양질의 실습을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인데요. 김성룡 동국대 기획처장은 학생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뒤에 교수진과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합한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서울대와 격차를 더 줄였는데요. 교수당 교외 연구비가 1등이고요.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은 5위고요. 외국대학 학점 교류, 이 연대가 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랑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자매 결연 학교가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대학 학점 교류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김갑성 연세대 기획실장은 2020년 말부터 교수 연구 실적을 양보다 질로 바꿔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고요. 양질의 연구가 확대하면서 국채사업 같은 굵직한 연구에 연세대 교수진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국 외대가 14인데요. 지난해보다 4단계.
그리고 국민대가 18위 있는데 5단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부산대가 21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가운데 경북대 21, 전북대 24일, 전남대 25위 순서라고 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또 기사가 좀 여러 기사가 있는데 하나만 더 제가 요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볼게요. 서울시립대가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1대1 매칭, 그리고 고려대는 1억 이상 기부가 1.6배 증가, 요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요 기사도 하나 따와봤습니다. 올해 교육 여건 부문 평가에서 코로나에도 해외 교류를 확대하려 애쓴 대학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교육 여건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한 서울시립대는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지수가 2등을 차지했네요. 그만큼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하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고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1등이 고대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18년부터 카자흐스탄, 대만, 터키 등 해외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학부생 유치에 나섰었네요. 코로나 유행에도 사이버로 박람회로 학생 유치에 나섰고요. 한국 학생과 유학생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학교 생활을 돕는 서울메이트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올해만 유학생 280여 명이 서울메이트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의 교육 여건 순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한 반값 등록금이다. 다른 대학보다 저렴한 등록금 덕에 등록금 대비 장학금, 교육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다. 부산 외대도 코로나 상황에도 해외 교류를 지속해 왔고요. 학생 해외 파견이 어려워지다 온라인 계절 학기 과정을 만들었고, 온라인으로 해외 대학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학과마다 2년은 한국에서 2년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2+2 등의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학기에 95명, 2학기 234명이 해외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의 순위가 나오네요. 1등이 서울대네요. 서울대고 2등이 서울시립대, 3등이 연세대, 4등이 인천대, 5등이 고려대 서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대학 학점 교류 부문에 있어서는 연세대가 서울 캠퍼스가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와. 그리고 부산 외대가 8.92점으로 2등, 한양대 서울 3, 외대가 4, 서강대 5등, 고려대 서울 캠퍼스 6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과 교류하기 위한 탄뎀 존도 이 학교만의 특징인데, 한국 아까 외대 얘기였었죠. 탄뎀은 독일에서 2인용 자전거를 뜻하는데 외국 학생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도 온라인 이 탄뎀을 운영을 했고, 4학년 정보연 씨는 이 탄뎀으로 매주 1시간씩 원어민 친구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밑에는 이제 고려대 코로나에도 굳건한 기부금 1등이라고 합니다. 와,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로 1등이 고대, 2등이 연대, 3등이 울산대, 4등이 서울대, 5등이 인천대, 6 한양대 순서로 쭉 돼 있고요. 14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기부금 모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기부금 수익이 학생 교육 여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4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네요. 14년 동안이면 2008년 이후로 집값이 거의 한 3배 올랐잖아요. 물가 오른 거를 못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뭐 등록금 동결하자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그 데모도 많이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학들이
학생 수가 우리 때 저희 때 뭐 102만 명 태어났었는데 지금 30만 명 이제 떨어졌잖아요. 대학은 많은데 이제 들어오려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요즘 이제 대학들이 아주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사실 뭐 그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시장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14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라는 게 이 수요가 뭐 반토막 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된 우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제 등록금 동결 시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등록금을 못 올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주식 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한국 대학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투자 개념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뭐 교육은 비즈니스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자산가 분들께서는 대학에다가 기부를 많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등록금은 동결되더라도 대학의 기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이 해외 대학하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부금이 고려대가 1등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가 전년 대비 1.6배 늘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 미만 소액 기부도 늘었고요. 이 대학은 도서관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금 캠페인을 벌이면서 동문 등 개인 후원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고 또 후배들 찾아오고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서 같이 뭐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고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도 고대 법대 도서관 가면 그 2층에 되게 조용하거든요. 고대 타임반 가서도 이제 듣고 타임반이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취직을 하고 나서도 토요일 날 타임반 토요일 날 하는 거 가서 같이 좀 듣고 그때 이제 그 타임반 선배 분들이 와서 또 뭐 아시아나 다니는 선배 이런 분들이 와서 쫙 이 타임 쭉 읽고 해석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참 부럽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하면 참 좀 애정이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3, 4학년을 고대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고대에다가도 좀 기부를 해야 되겠네요. 이때까지는 학교에다가는 기부하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나온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건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처음 요 타이틀에서 이제 한국 학생, 유학생 1대1 매칭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 대학이 가진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워낙 뭐 좋은 교수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이버시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려면 대학 시절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일본 애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중국 학생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한국에는 또 저런 문화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컬처가 있으니까 말을 할 때도 뭐 그게 맞춰서 그게 이제 저는 대학이 또 하나 교육만큼이나 해야 될 어떤 이제 학생들한테 줘야 될 그런 베네핏
학생들한테 줘야 될 베네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은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유학생 비율이 너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적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한때 그 경희대나 고대 앞에 가서 외국인 학생들 은퇴하고 나면요 외국인 학생들 이렇게 하숙집을 할까 또 생각했어요. 네, 하숙집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 나이 50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유학할 당시에 저의 부모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찾아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막 성공해서 중국이나 뭐 터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나중에 성공해서 찾아와서 자기 대학 시절에 여기서 하숙집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래 찾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은퇴를 하면 그렇게 외국 유학생들 대상 하숙집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학이 저는 생존을 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이버시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환학생 요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 캠퍼스 내에서 그런 다이버시티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인데요. 마오쩌둥 유령이 베이징을 떠돌고 있다. 50년대 공룡 슈퍼 등장.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기사죠.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경진의 차이나는 차이나 칼럼이 비칩니다. 신경진 기자님이네.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사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당대회가 끝나자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 경제 정책이 속속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에 이제 1950년대 식량과 생필품의 수요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소합작사가 되살아나 민영업체를 압박하고 식당을 포함한 원스톱 실버마을 사업도 시작되면서 과거 회귀 여부가 논란이다. 그래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베이징 도심의 탄제우 공영 슈퍼마켓 외벽에 발전 경제 보장 공급 구호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베이징 도심 탄제우 공영 슈퍼마켓 외벽에 문화 대혁명 시절 분위기의 그림과 공소사 공급 판매 조합 이름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공소사 경제발전 공급보자 베이징 쇼핑가인 산리툰에서 멀지 않은 탄제후 주택단지에 최근 개업한 공영 슈퍼마켓 외벽에 붙은 구호고요. 공급망 위기를 대비한 시설임을 암시한다. 지난 5일 찾아간 매장에 문화 대혁명 분위기의 그림 위로 공소사라는 이름이 눈길을 끌었고 공급 및 판매 조합이란 뜻인데요. 마천루가 도시의 미래라며 공소사라는 과거 기억에서 변변치 않던 음식을 맛보고 인간의 100가지 맛을 의미한다는 알쏭달쏭한 문구가 보였다. 마오 시대의 유산을 재평가하려는 선전 문구다. 입구의 편민 복무 중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센터라는 간판을 달아놨고요. 와이파이 우산되어 선물 포장, 응급 구호품, 잔돈 교환, 생선 손질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문도 걸려 있는데 지난달 31일 주택건설부가 2년 후에 전국에 확대 시행을 예고한 원스톱 생활편의센터의 모델인 듯 확충공사도 한 장이었다.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 안에는 신선 야채, 과일, 육류, 생선을 비롯해서
즉석 식품과 생필품을 두루 팔고 있었는데 가격은 저렴했다. 인근 로컬 슈퍼체인이 징코루에서 6위안에 파는 버섯이 4위안, 그리고 20개 포장의 야채 만두는 15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22위안 정도인 시장가보다도 쌌고요. 가격 차는 20에서 30% 정도인데 자매 농촌에서 직구매한 농산품을 진열한 향촌 진흥 전용 매대도 보였고요. 한 점원은 비싸면 공소사가 아니다 하면서 직구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을 했고 손님은 대부분 인근 주민으로 보였다. 공소사의 연원을 묻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네, 사진 보니까 사람 많네요. 중국에서 공소사가 굴기하고 있다. 관영 매체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공소사 부활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공소사 관련 주식이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SNS에는 과거의 배급 경제 시절의 공소사와 양표 사진이 범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소사를 검색을 하면 베이징에서만 100여 곳이 검색될 정도네. 지난해 매출이 1165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와. 전국 조직인 전국 공소합작총사는 지난해 매출 총액을 6조 2,600억 위안, 약 1,165조로 공개했고요. 전년 대비 18.9%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온오프 유통기업인 알리바바의 지난 2022년 회계연도 총거래액은 8조 3,170억 위안의 거의 75%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네요. 옛날 사진이 하나 올라있네요. 1950년대 말 중국 대약진 운동 시기에 인민공사의 공동식당 벽에 밥을 먹어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구호가 보이고요. 바이두에서 캡처해온 자료인데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짜장면 같은 거를 이제 다들 먹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공소사는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모습이고요. 후베이는 지난 17일 이미 1373개의 기층 공소사를 재건했다고 호북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후베이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속 직원 규모는 지난 2016년 5만 1,500명에서 현재 45만 2천 명, 2025년에는 15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고요. 20차 당대회에서는 양후이링 공소합작총사 이사회 주임이 중앙위원 205명 중 한 자리를 얻었다. 공소사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공소사가 창설된 게 73년이나 됐네요. 그러면 1951년이네요. 51년, 그죠? 51년에 창설돼서 공소사의 정치적 위상과 확대 발전을 예고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공소사는 1953년에 토지 몰수와 분배를 마친 뒤에 마오쩌둥이 농촌의 생산과 유통과 신용 3대 합작화 지침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보급을 했고요. 그해 설립된 공소합작사는 총 3만 2천 개, 그리고 조합원은 1억 5천만 명으로 농민 90%가 참여를 했네요. 개혁개방이 시작되자 공소사는 농촌에서 농자재 구매 채널로 명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시진핑 시대 들어서 부활이 본격화됐네요. 량후이링 주임은 올 초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이 모두 10차례 공소사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를 했고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열린 공소차 7차 당대회에서 공소합작사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이끈 중요한 역량이었다고 하면서 당과 농민을 잇는 교량이자 허브로 향촌진흥에 공헌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소사 재건은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지난 31일 주택건설부와 민정부가 동지한 완전주택단지 시범사업이 공소사와 맞물리면서다. 라고 문건에 따르면 각 시와 구정부는 이달 말까지 3에서 5개의 거주지구를 시범단지로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5년부터 전 중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통제, 계획 경제 회귀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통지문은 완전 단지 건설 취지로 기층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제시했고요. 단지마다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지원센터, 편의점, 식료품점, 이발소, 세탁소, 약국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면서 식당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중화권 언론은 공동식당을 계획경제 시절 한솥밥과 공동치사를 강요했던 국영식당을 연상시킨다면서 과거 회기를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독립기자 가오위는 트위터에다가 80년대 사라졌던 합작사가 부활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차이샤 전 중앙당교 교수는 공소사가 독점했던 계획경제 시기에는 물자가 부족해서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면서 평양의 텅 빈 상점에서 공소사의 그림자를 봤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유류 이사오 홍콩 시사평론가는 중국 경제가 수축을 하면 일부 지역에서 민생 물자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당국은 위기와 사회 안정에 끼칠 영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베이징 공소사 벽면에 공급 보장이 구호만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원준 인천대 중어학과 교수는 공소사의 부활과 거주단지 개편안을 보면 과거 계획경제 시절의 중국 지역 조직인 딴웨이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기사를 쓰시면서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말씀을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좀 표시를 하셨는데 조금 절제를 해서 기사를 적으신 그런 느낌이 나네요. 금융시장 한곱이 넘겼지만 수출 고용 소비는 첩첩산중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자주 홍사원의 경제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균을 향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요. 이게 그 3%에서 얼마 전에 이제 오크트리 회장님 하워드 막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그 하워드 막스 책도 굉장히 감명 있게 받았는데 그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시계의 추처럼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경제는 거기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악화되는 국면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 이제 완화가 되면 딱 여기 중간에서 머물지 않고 또 이렇게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재고 순환 사이클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용 사이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 계속 이제 악화되는 와중에 잠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르다가 다시 이제 완화되는 부분인지. 근데 어쨌든 한 2, 3주 전이 너무나 이제 비관론이 팽배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터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왜 주식 비중을 안 줄이냐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가 보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공포감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에서 공포감으로 치닫는 이 와중이 그만큼의 이제 주가의 디스카운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끝나고 이제 선수들은 끝나고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딱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타이밍을 잡는다면.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디스카운트 영역이 공포감에 의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다시 완화됐을 때 제자리로 찾아갔을 때 그 수익률이 워낙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벌벌 떨 때가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금융시장 한곱이 넘겼는데 어떤 지금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CPI 상승률 둔화라는 훈풍에 국내 증시가 도철단 모양새다. 11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올랐고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연말까지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요 증권사 연말 코스피 전망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기존 전망치가 2100에서 2400 한투 증권이고요. KB가 2350에서 2650 그리고 NH투자증권이 2150에서 2550 밑에 삼성증권 2000에서 2400 뭐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정을 했네요. 수정을 하면서 2300에서 2550 2500에서 2650 뭐 이렇게 수정했는데 작년 연말 이 증권사의 코스피 올해 전망치라든지 재작년 뭐 그전 맞추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망치보다는 평균치는 도대체 얼마고 이 평균에서 지금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시클리컬 기업이 많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제가 이제 PBR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PBR 1배 정도가 이제 평균치 1에서 한 0.5 1.05, 예, 그 정도가 이제 평균치고요. 그 위로 이번에 3,300 갔을 때 PBR 1.2를 넘었었고요. 그리고 1배 내려왔다가 이번에 0.8 갔잖아요. 그죠? 1 기준으로 0.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PBR 1배가 얼마냐고요? 얼마냐면 2,7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2,480, 뭐 2,500인데 그래서 이 PBR 1배를 기준으로 자꾸만 밑으로 여기서 0.7, 뭐 0.6, 그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0.6까지도 떨어지고요. 금융위기 때는 0.77, 2008년도에 뭐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평균치가 얼마인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증권사 이제 코스피 뭐 전망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재밌는 기사가 이제 KB증권이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2,350에서 2,500으로 높였는데 여기 밑에 이제 포인트를 보니까 NH증권에서도 연초 대비 각국의 MSCI 지수 달러 환산 하락률이 나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연초 이후로 지금 중국이 36% 하락, 한국은 28.8% 하락, 독일도 28.3% 하락이고요. 코스피를 제가 뭐 달러로 환산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도 결국은 평균을 향해서 다시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1,600원 얘기 이런 얘기에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로는요 여전히 36.8%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여전히 고점 대비입니다. 작년 6월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의 고점이 작년 1월이네요. 예. 그때가 이제 1,100원이 깨졌을 때가 재작년 12월 달이었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점은 1월 15일이었습니다. 1,440에서 지금 909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밑에 쭉 기사들이 유승정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기존 페드의 12월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하향하는 한편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하단을 상향했다라고 했고요. 삼성증권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지만 11월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금 비중은 축소로 하향 조정한다. 삼성증권이 아까 보니까 지수 예상치가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0에서 2400을 보고 있다가 밴드는 수정을 안 했네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투 증권은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주거비 물가가 내년 초부터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페드의 이제 최종 금리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증권은 미국 물가 지표 호조로 인해서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